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독사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회적 고립을 막고 복귀를 돕기 위한 세대별 부산형 복지 공동체가 추진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주거 안정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입주자들의 고립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어울림 부엌 등 소통 공간도 갖추었습니다. 부산의 1인 가구 비중은 35%, 2인 가구까지 합치면 60%에 육박합니다. 부산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해 공영 장례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안녕한 부산을 추진합니다. 부산에서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누구도 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고립 실태 조사를 벌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세대별 지원을 통해 스스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축과 고립 은둔 청년 원스톱 지원 창구를 개설합니다. 노인들하고 청년들, 중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청년들보다는 노인 세대나 중장년 가운데 고립되는 사람들을 하기는 좋지만 청년들은 그것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시는 지난해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화재나 활동 감지 센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관제센터가 대응에 나섭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철새 도래지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서 동물보호단체와 문화재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존치하냐 철거하냐를 놓고 대립 중인데요. 명분은 모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을숙도는 지난 1966년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이 공원으로 개발됐습니다. 일부 지역만 생태보호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공원화되며 늘어난 게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길고양이. 지난 2016년 한 동물보호단체가 조사한 을숙도 길고양이는 200여 마리. 고양이 수가 늘자 먹이가 부족해졌고 이는 철새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부산시와 사하구의 지원을 받아 을숙도 공원에 약 20여 개의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을숙도 공원 안에는 다양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설치한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과 쉴 수 있는 잠자리 등 이런 시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매주 1, 2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또 개체수 관리를 위해 지난 8년간 184마리의 고양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는 시가 설치한 급식소 15개를 철거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불법 시설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지난 2016년 동물보호단체가 을숙도 내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형상 변경 신청에 대한 문화재청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심의를 통해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길고양이가 늘어나 철새 포식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부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우려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철거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근거가 희박하다며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서라도 급식소 운영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밥을 먹는 애들은 한 7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제 중성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새끼를 낳지는 않는데 여기가 을숙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외딴 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버려야만 애들이 오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길고양이들이 또 버리기도 사실 유기묘도 있긴 하지만 계속 아이들이 유입이 됩니다. 을숙도에서 32년 동안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이를 관찰한 전문가도 급식소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양이들에게 가장 이 세대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양이를 여기서 몰아내는 게 아니고 고양이들은 따로 살 수 있는 행동 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새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괜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철새 도래지에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 먹이 준다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모두 몰아내게 되면은 결국은 철새한테 해가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동물보호단체는 해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와 관계기관 등은 참석했지만 문화재청은 참석지 않았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문화재청의 탁상 행정을 비판하며 이 문제를 공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급식소를 철거했다며 해명하고 길고양이와 철새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중성화를 통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오히려 철새에게도 도움이 되고.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 변경 신청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저대교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지 7년 만입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식만 사상간 연결도로. 14년 만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8.24km 4차선 도로로 이 중 1.9km 대저대교 구간이 수년간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2016년 노선이 확정됐지만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는 탓에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19년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부실 논란으로 반려됐고 2022년에는 주민 반발 등으로 제출했던 평가서를 부산시가 회수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철새 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교량 높이를 48m에서 24m로 낮추고 첨탑 형태를 평면교 형태로 수정했습니다. 또 삼락생태공원의 25만 제곱미터, 대저생태공원의 74만 제곱미터 철새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다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17일 통과되면서 사업 중단 7년 만에 급물살을 타교됐습니다.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호소하며 3개월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갔던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대체 서식지는 다른 종을 내쫓는 꼴인데다 교통량 예측 등도 모두 엉터리라며 대저대교 건설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받은 게 이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통량 예측이라든지 이게 다 엉터리였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는데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자연 파괴는 차치하고라도 그 예산마저 낭비하는데 이런 이의 신청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 다 통과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서라도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고 올해 안에 보상 절차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국적해운사 HMM이 파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조가 단체 협상 결렬을 사측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한 건데요. 부산항 피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해원 연합 노조가 단체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단체 협상은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교섭하는 것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2주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운의 파업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파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게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를 모르는데 예전에 한번 맛보기로 이제 봤던 게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부산항에 입항을 못 해가지고 공해상에 이제 배들이 떠돌 때 그때 이제 화물 클레임 걸렸던 것들이라든지
많은 그 화물에 걸려 있는 이해관계에서 오는 그런 파급 효과는 뭐 현대차나 중공업의 파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2월 인수 예정인 새 선박의 출항부터 막을 방침이어서 부산항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해발 물류 대란으로 해운 물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첫 파업까지 가시화되면 수출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HMM 육상 노조가 준법 투쟁에 나서고 해원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데에는 임금 협상 이외에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HMM의 대주주이자 채권단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소기업인 하림을 선정하자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하는 격이라며 해운업계와 금융권 등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익이 투입된, 특히 공적 자금이 7조 원 가량 투입된 이런 HM 대형 우리나라 초대형 선사의 매각인데 알거리 차원에서도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주면 안 되고 투명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산은도 그렇고 또 하림 쪽에도 그렇고 상당히 불투명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 매각의 내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저하고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곽이 나왔잖아요.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자본이 많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다시 만약에 유찰된 데서 다시 재입찰된다면 들어옵니다. 해원노조는 국회에서 18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채권단이 하림과 매각 본계약을 맺는다면 파업 범위를 출항과 하역 등 항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파업까지도 이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결부시켜야 됩니까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밀실 속에서 매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 기업이니까 조금이나마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이제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해운업의 경쟁력 악화는 무역과 수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환적과 출항 업무가 지장이 생기면 부산항의 비용 상승과 대외 신뢰도 떨어져 항만 경쟁력이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HMM의 매각 이슈와 노조의 파업 여부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HMM 소식에 부산 시민단체들도 연합해 긴급 성명을 내고 HMM 매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발전협의회 대표를 김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3일 HMM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림과 산업은행의 협상이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산업은행이 계약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MM 해원연합노조가 인담협 결렬과 졸속 매각에 항의해 2월 1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합으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HMM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항만 관련 대항 단체들이 처음으로 HMM 매각을 다시 시작하라 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선사보단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한진해운 파산의 그런 뼈아픈 그런 후회 같은 거. 다시는 제2한진해운 사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이런 성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이 국가 유일의 대형 원양 물류기업인 HMM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볍게 다루고 오직 산업은행 자체의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논리 관점에서 매각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해운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세금과 공제자금들을 세운 것을 갑자기 어느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다가 바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여론을 듣고 그다음에 정부나 또 대통령 또 여러 군데서 충분하게 이걸 다시 만일 제2한진 사태가 온다면 한국 해운은 이제는 파산됩니다. 국민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총 13조 원, 현금성 유보금을 10조 원 이상 가진 거대 기업을 6조 5천억 원 정도에 매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더구나 시총 1조 원도 안 되고 자금력도 불분명한 기업에 매각한다는 것은 특히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을 교훈 삼아 매각 방안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HMM 관계는 성급하게 민영화시켜서도 안 되고 투자금 회수도 급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금,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걸 어느 특정 기업들에다가 특혜를 줘버린다? 만일 이런 글로벌 어려운 지금 다 어렵습니다. 해운 환경이. 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만일 제2한진 사태가 온다면은 이거는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국이 지금 해양 강국이란 걸 내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국가 어떤 위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충분히 좀 판단해야 된다. HMM 매각 문제를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살펴봐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돕고 세액공제나 답례품으로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시행 첫 해 부산의 실적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석진, 박재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실적을 알아봤습니다. 중복 기부를 포함한 총 기부 건수는 15,312건, 기부 금액은 12억 7,300여만 원입니다. 한 번에 평균 8만 3천 원을 기부한 셈입니다. 각 지자체별 실적입니다. 부산시는 2,077건에 1억 5,5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시를 제외한 16개 구군의 평균 기부 금액은 6,900여만 원. 이 중 1억 원 이상 모금한 곳은 사상, 영도구와 기장군 3곳이었습니다. 특히 사상군은 1,018명이 1억 6,700여만 원을 기부해 부산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로는 기장군이 1,3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구는 2,4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는 기부 건수가 48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인 전액 세액이 공제됩니다. 또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선 개인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줘 일석이조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650억 원입니다. 12월 모금액이 260억 원으로 연말 집중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2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8억 2천만 원, 전남 고흥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모금액은 1억 5천만 원, 16개 구군을 더한 모금액은 12억 7천만 원으로 전체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제도 시행 취지인 주민 복리를 위한 기금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액이 1억 5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의 어떤 광역단체로서의 목표액이 1억 5천을 설정한다는 건 너무 좀 소극적으로 좀 목표액을 잡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상남도라든지 다른 어떤 도 단위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좀 목표액을 좀 더 많이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매력적인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외한 지난해 주요 답례품 판매 현황을 보면 전북 장수군의 사과와 제주도의 감귤 순으로 많은 판매를 보였지만
부산의 답례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산에 오는 관광객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부산에 출향해서 타 서울이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산의 어떤 상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향 부산을 좀 느낄 수 있고 이제 기부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의 격을 좀 높이고 또 그런 상품을 다양화해 가지고 부산시는 올해 관광과 결합한 답례품 개발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개의 답례품에서 관광 상품을 포함한 18개로 품목을 늘리고 목표액도 연간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재난에 더욱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사상구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이 사상구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기존 작은 모니터 4대만 있던 상황실이 화질이 뛰어난 12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와 사상구에서 설치한 CCTV만 31대, 사상구 지역에 설치된 방범과 산림 등 CCTV 879대와 합치면 900대 이상의 CCTV 영상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난재해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당직을 24시간 이제 하게 되는 그 체제로 해서 재난 상황을 유지 관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축된 시스템을 살펴보면 부산시와 기상청, 낙동강 홍수 통제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데이터 자료 수신이 가능합니다.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고요. 가용동력을 총동원해서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래서 사상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이번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상황 관리 등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재난 감시 CCTV가 좀 더 많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상구는 CCTV 관제센터와 재난안전 상황실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해 폭우로 60대 여성이 학장천을 걷다 실종돼 구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